주택 공시가격의 인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역시 증가했는데요. 여기 지역민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민과 직접 소통하며 주민 체감형 생활 행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이 사람.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싶다는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부의 이딴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크게 뛰고 공시가격도 현실화되면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실수요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나선 분이 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화제가 됐었어요. 실제로 이런 제안을 이제 방안을 생각하시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실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인지도 좀 궁금해요. 7월 달이 재산세 고지서가 주민에게 도달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만요. 네. 하루에 평균 1000통씩 항의 또 하소연하는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네. 우리 직원들은 헤드셋 끼고 꼭 콜센터처럼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 내용은 내가 한 집에서 30년 동안 살은 은퇴자인데 이제 재산세가 이렇게 폭증하면 어떡하란 말이냐. 또 25평 집에서 사는데 우리 아직 아이들은 취업을 못해서 원래 7월 달 재산세분은 카드로 긁었는데 네. 9월 달은 어떡하나 이런 네.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네.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죠. 네. 구청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지방세법 111조 3항에 의하면은 재해 등이 있을 때는 구청장이 구민들의 재산세를 최대한 50% 감경할 수 있다라는 네. 규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5년도에도요. 예. 각 구청이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경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2005년도에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그때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각 구청에서 한 구청에서 시작하니까 거의 서울시의 대부분의 구청들이 따라한 조치였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 총리가 정부에서도 이제 재산세를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정부에서도 오는 10월 달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를 줄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얼마를 깎아주느냐를 가지고도 이제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대통령께서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행하겠다 얘기하셨고 총리께서는 시가로 네. 5, 6억 기준으로 감행하겠다고 하셨고 부총리께서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날 공시 가격 9억 미만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 기준을 하루빨리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언제 할지 10월 달에 하시겠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10월 달에 하면서 7월, 9월에 납부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내년에 해 주겠다는 건지 그 시기와 규모를 빨리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에 서초구청장으로 이제 당선이 되셨고 재선까지 현재 7년째 서초구의 행정을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 해왔던 일들을 제가 이제 보면은 기자를 처음에 하셨고 청와대 비서관, 서울시 부시장, 교수, NGO 활동 등 정말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제 구청장으로 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배경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교편도 잡았고 NGO도 했고 기자도 했고 청와대 비서관도 했는데요. 서울시의 이 최초의 여성부시장 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을 지내면서 정무부시장은 25개 자치구 구청장님들과 교류를 하는 게 또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구청장님들의 능력과 퍼포먼스에 따라서 각 구의 구민들의 삶의 질이 너무 달라지는 것을 제 네.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제가 꿈에 그리는 서울시를 서초구에서 한번 테스트베드로 하고 싶다. 그래서 구청장이 정말 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품어서 도전하게 네.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그 해외에서 입국한 서초구 주민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이제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평가가 생활 밀착형 행정가다
이런 수식어가 이제 따라붙으시는데 행정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구청장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은 아주 크게 숲도 보고 아주 네. 작게 나무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저는 1도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냐 하면 물이 99도에서는 안 끓거든요. 근데 네. 마지막 1도를 더하면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놀라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할 때도 그 1도시의 정성을 들여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리풀 원두막이라고요. 네. 한여름에 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보면은 너무 지치거든요. 예. 이 햇빛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늘막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하고 주민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게 다른 자치구에서 왜 서초구는 이게 있는데 없냐. 또 다른 시도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도로법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국에서 그늘막을 할 때는 서초구를 표준으로 하라 이런 예. 이제 지시사항도 내려가고 했는데요. 그 녹색의 그 네, 파솔 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게 이제 서초구에서 처음에 네, 시작했는데 예. 처음에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네, 서울시가 반대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신규 택지를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서초구 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그리고 이제 국립외교원 부지가 포함이 됐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뭐 지자체장까지 나서서 너무 임대주택 들어오는 거 아니냐면서 반대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아직 아주 신중하게 예. 아직 제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우리 외교원 부지 또 서초구에 있는 조달청 부지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 좀 봐야 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달청 부지 바로 옆에 정보사 부지가 있는데 네.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느냐 마느냐 갖고 20년 동안 실갱이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좀 숲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안 짓는다 하고 민간에 매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어느 날 갑자기 주택이 1,000호, 600호 뭐 이렇게 들어선다 하면은 주민들이 과연 설득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공공 재건축 방안이잖아요. 공공 재건축 정부가 추진하는 이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 혹시 조언을 하신다면? 네. 공공 이제 주도 고밀도 재건축이잖아요. 네네. 이것을 정부가 발표하고 난 후에 우리 서초구에 60개의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합에 다 여쭤봤어요. 참여하시겠느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근데 뭐냐? 정부가 공공주도하는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공공주도와 함께 민간주도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마음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 민간주도했을 때 시장이 너무 또 일부에 과열되는 거 아니냐, 또 너무 특수계층에 또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250에서 300 정도의 용적률을 500으로 올려줬을 때 그러면 초과이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것은 강남, 강북 상생기금이라는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게 하지 않고 네. 기금화해서 그것을 강북을 매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인프라 조성에 쓰면 어떨까? 저는 그런 제안을 정부에 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은 6년 전부터 경부고속도로 지화를 꾸준히 이제 추진해 오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왜 서초구청에서 추진하게 된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해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총 6.8km인데요. 네. 이 도로 폭이 차가 다니는 도로가 40m고요. 네. 양쪽에 시설 녹지가 30m씩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 전체가 약 20만 평이 돼요. 네, 네. 그런데 이쪽에 차가 다니는 40m는 아주 멋진 친환경 네. 공원으로 만들고요. 양쪽의 시설 녹지에는 7층 규모의 20평짜리 네. 주택을 지으면 한 5,000호 이상이 나옵니다. 이거는 땅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건물만 분양을 하고 모기지로 하면 아주 청년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내 집 주택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여기 동그란 터널 보이시죠? 네. 제일 밑에는 우리가 터널 뚫는데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터널의 제일 밑에는 지방에서 강북으로 가는 차량을 바로 뽑아주고요. 아, 예, 예. 그다음 터널의 위에 상단부에는 지방에서 강남권으로 오는 차를 뽑아줍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휴먼웨이라 그래서요. 사람들이 여기는 막 다니고 여기는 이제 일반
강남권의 도로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2개의 터널과 1개의 또 일반 터널, 그 위에는 공원 이렇게 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도로 지하가 많이 시행이 돼서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효과를 보는 실제 사례가 있나요? 너무 많습니다. 네. 제가 이 관심을 갖고 전 세계적으로 다 이 지하 터널을 뚫은 데를 돌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의 빅딕이라고 네. 이 보스턴 시내 한가운데를 도로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예. 그걸 지하화하면서 윗부분을 상부를 공원으로 했는데 네. 보스턴이 너무 멋진 도시가 됐죠. 그 마드리드에 가면요. 네. N30라고 이렇게 순환하는 도로가 있는데 네. 그중에 일부를 지하화하고 그 위를 공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세계적인 명소가 돼서 네. 각 나라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다 벤치마킹하러 가서 보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A86이라는 환상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네. 거기가 이렇게 끊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또 지하로 했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터널형으로 했습니다. 네. 일본에도 있고요.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하면은 이제 강북 개발은 뒤처지는데 강남만 너무 발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뵙고 브리핑을 드렸는데요. 네네. 일부에 강남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남는 잉여 자금 2, 3조 원을 네. 강북 개발에 쓰자. 예. 근데 예를 들어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지금 서울역에서 쭉 하면은 구로역까지거든요. 이게 10km인데 이것을 지하화하는데 남는 재원 2, 3조 원을 여기 써서 패키지 개발을 하면 강남도 좋아지고 강북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이 경부 철도뿐만 아니라 또 동부간선 지하 사업에도 또 예. 재원을 쓸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강남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강남북이 상생하는 그래서 서울이 더 멋지고 국제 네.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 중에 가장 이제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안전입니다. 네. 혹시 얼마 전에 잠수교가 물이 불었을 때 외국 유학생 5명이 거기 갇혀 있다가 구조된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네. 그 서초구에 네. 관제센터에서 서초구에는 지능형 CCTV가 3,30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구조가 됐는데요. 앞으로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어서 주민이나 시민을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19로 안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또 미세먼지도 그렇고요.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여기 방역은 잘 돼 있는지 또 이게 미세먼지가 괜찮은지 또 하물며 식당에 가서도 그렇고요. 또 문화시설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IoT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고 네. 또 방역을 주기적으로 하고 그게 저희들이 안심 인증을 해주는 그린 서초 프로젝트가 지금 네.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영화 기생충에서 보면 핸드폰을 가지고 막 두 남매가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찾는 네네, 장면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디지털 복지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네. 가령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키오스크 이렇게 음식 주문한 거 잘 모르시잖아요. 서초구에는 그걸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1대1로 내 지금 수업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AI하고 같이 해서 제 수준을 맞추고 이런 디지털 복지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청이 앞서가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계신데요. 지역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제 주민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서초구와 함께 서울 전체가 이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나간 장마철 무릎 관절증으로 불편함을 느끼신 어르신들 많으시죠? 지속적인 무릎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무릎 관절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노인 인공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공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은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속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데요. 한 달 만에 발급된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챙기셔야 하고요. 만약 본인이 찾아가기 어렵다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술비는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병간호비,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는 지원에서 제외되고요. 만약 신청 전에 수술을 받았다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노인의료나눔재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뒤 약 1개월 후 결정되는데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인공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톡톡이었습니다. 증권사 평사원에서 최고 경영자로 오르며 셀러리맨의 신화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30여 년을 증권가에서 일하며 국내 1세대 증권맨에서 국회의원으로 거듭나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앞장서고 싶다는 이 사람. 홍성국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부가 지난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었죠. 그리고 시중에 풍부한 자금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뉴딜 펀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연 뉴딜 펀드가 한국의 미래 경제를 견인하고 갈 곳 모르는 부동자금에 매력적인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K뉴딜위원회 실행지원 TF단장을 맡고 계신 홍성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인데 기왕이면 시중에 풍부한 자금을 여기로 끌어들이면 일석이조가 될 텐데요. 그래서 추진하는 게 뉴딜 펀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지금 해주시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환경 재앙에 가까울 정도고 환경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디지털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양쪽에 한 번에 우리가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와 초격차를 벌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재정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민간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높으니까 머뭇거리면서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뉴딜을 희망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일정 부분의 원금을 보전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고 수익은 어느 정도 올려놔서 우리 국민과 정부, 기업, 금융계가 전부 합심해서 한국의 미래로 가는 교두보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펀드에도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가들한테 공모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선순위니까 혹시 이 사업이 잘못되면 제일 먼저 배상 책임 있는 게 선순위잖아요. 먼저 네. 선자니까. 네. 그래서 현재도 이런 사업들의 금리가 한 3~4%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성도 있고 우리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성과 수익률 그리고 세제 혜택까지 네. 한마디로 일석삼조인데 이걸 다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네, 상품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특히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그럴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뭐 이런 의구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선진국들은 그린에 투자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를 아리백이라든가 2050년에 탄소 제로로 간다든가 이런 목표들을 다 국가별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에 맞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또 단번에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국가에서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특히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인프라 펀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뭐 내부순환 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간 지하철 9호선, 새만금 풍력 등 천안 논산 고속도로 그러한 펀드를
그림과 디지털로 그 사업만 바꾸면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시중에 넘치는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좋은 곳에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원금 보장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아니죠. 이렇게 보장을 한다든가 뭐 3, 4% 수익률이 보장된다든가 이런 건 아니겠죠. 네, 정기예금이 원금 보장됩니까? 은행에 원금 보장 5천만 원까지 예보해서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원금 보전을 추구할 정도로 다양한 장치, 신용보강, 선순위, 또 공공기관에서 지분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어떤 결과물들은 공공기관이 직접 또 구매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사회도 100% 원금 보장되는 상품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고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시작부터 뭐 이렇게 초를 치는 것 같긴 한데 일각에서는 이제 관제 펀드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과거 정권에서 녹색 펀드라든가 통일 펀드, 뭐 청년 희망 펀드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제 펀드고 실제로 정권이 바뀌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오든지 간에 환경에 투자 안 할 건가요? 40일, 50일간 장마를 겪어봐서 아실 거고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늦출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부 재정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명분상 충분한 실리가 있었고 하나의 마켓이 형성된다고 하면은 다음 정부도 제가 보기에는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일반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최고의 CEO까지 되신 한마디로 이제 셀러리맨 신화의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계실 때는 본인이 평가하실 때 어떤 분이셨나요? 일단 신화는 아니고요. 운이 좋았죠. 글쎄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했지만 가장 중요한 모든 일을 할 때 내일처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 때도 사장처럼 생각하고 또 뭐 부장 때도 사장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달랐던 점은 꾸준한 독서를 통해서 미래라는 저 하나의 주제, 현재보다는 미래 어떻게 바뀔까 여기와 관련돼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저술하고 저만의 또 다른 영역을 쉽게 투자 형태로 유지해온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제 IMF 외환 위기라든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측하면서 이제 미래학자라도 부르셨어요.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면서 수축 사회라는 용어를 좀 쓰셨는데 이 수축 사회라는 게 뭔가요? 지금 한국을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살던 한 10여 년 전의 한국과 지금의 상황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환경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죠. 물값이 지금 먹는 생수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싸진 지 10년이 더 됩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 지금 코로나도 안전이죠. IT에서 보안에 대한 투자 이런 거 안 하던데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도 잘 아시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아마 올해부터 한국 인구가 줄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면서 기계가 사람이 하던 일을 다 뺏어갔어요. 예.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동안에 안 썼던 환경과 안전에 돈을 많이 쓰고 돈 쓸 사람은 주는데 기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공급력은 계속 증대된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우리 사회가 공급 과잉인 상태가 됐고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동안 각국 정부들은 부채를 늘리면서 이것을 가려왔는데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이것 때문에 성장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고 기존의 기득권을 허물어지고 하는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가 수축 사회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셀러리맨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네. 제 1세대 증권맨이 영원한 증권맨으로 남으실 줄 알았는데 정치권에 뛰어드신 배경이 이제 궁금한데요. 원래부터 정치에 좀 뜻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에 미래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왔고 예. 또 거기에 관련된 책도 한 7권 정도 제가 저술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의나 또 TV도 MBN에도 제가 과거에는 많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하는 건 좋은데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네.
바둑으로 치면 훈수만 계속했던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60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 세력과 의욕이 남아 있을 때 예. 훈수 두지 말고 실전을 한번 가서 조금이라도 좀 고쳐보자. 우리 세상이 이렇게 살기 어렵고 힘들어지고 갈등 국면으로 가고 있으니 이걸 국회의원들한테도 알리고 행정부에도 알리고 국민들한테도 알리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라고서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사회를 좀 더 빨리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훈수꾼에서 실전으로 전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실전에 뛰어드셨는데 코로나 여파로 지난 3월부터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공매도가 다음 달 재개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잖아요. 의원님께서는 불법 공매도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내셨는데 어떤 내용이고 또 기본적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금융시장 정책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규제는 풀고 처벌은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처벌이 굉장히 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을 하겠다라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공매도 제도는 선진 시장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공매도 부분이 문제가 된 건 이런 불법적인 측면, 법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문제였죠. 그래서 충분히 법규를 잘 정비를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거죠. 많이 올라갈 때는 좀 미리 좀 조정을 받게 하고 또 떨어질 때는 반대로 이걸 도로 매수를 해서 덜 떨어지게 하면서 시장의 안정성을 이렇게 높이는데 거래량이 아주 작은 종목들까지도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홍콩같이 시가총액 얼마 이상 종목을 좀 제한하는 그런 측면 하고 하면은 저는 뭐 큰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지난 5월 말에 21대 국회의원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발의한 1호 법안이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린 건지 아니면은 그 행정수도 이전과 별개로 국회의사당만이라도 일단 세종에 설치하자 이런 뜻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건 시점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제일 먼저 이제 국회만이라도 이전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법안 발의를 했던 거고요. 네. 근데 당에서 이거 갖고 약하다. 지금 한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에 있으니 네. 좀 더 크게 해서 국민의 뜻을 들어보자 해서 지금은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살아있는 겁니다, 둘 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을 강력하게 원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국민들께서 또 이 부분에 또 문제가 생기면 국회만이라도 또 국회가 다 네. 가기도 부담스러우면은 일부만이라도 가자는 투트랙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제 세종시가 지역구시잖아요. 네. 세종갑이시죠. 그런 만큼 또 이제 이런 행정수도 이전이랄까, 뭐 국회의사당의 이전이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면. 일단은 행정수도라는 논쟁보다는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게 더 큰 아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러한 우리 국토가 균형 발전되고 지방은 소멸되고 수도권에는 사람들이 계속 집중이 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결과를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버금가는 그러한 도시가 서울부터 뚝 떨어져서 120, 30km 떨어진 지역에 있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래서 거기에 더 많은 인구가 있고 또 자족 기능을 갖추게 되고 거기 살아보니까 정말 왜 내가 그동안에 서울 살았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표준 도시, 시범 도시가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세종의 모델이 이제 다른 혁신 도시들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의 많은 문제, 사회 갈등, 또 부동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을 하면 뭐 여러 문제,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나온 직후에 더 지금 세종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만큼 행정수도에 관심이 많고 세종시에 많은 투자가들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인데요. 세종시를 가보면 아파트는 거의 완공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많이 거래가 된 게 언론에 보도되면 뭐 세종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거래된 건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과장된 측면은 있다. 그러나 딴 지역보다는 네. 확실하게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제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청주나 대전이나 이런 지역들도 사실은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 성장을 했어요. 딴 지역보다는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은 멀리 보니까 수도권은 이제 더 이상 살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진 진짜 실수요자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항상 일을 하다 보고 국회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국정이라는 게 그렇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특별한 사건, 사고가 나게 되면 그쪽에 막 함몰하다 보니까 그 함몰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관심들을 기울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은 나름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지만 큰 그림으로 한국호라는 거대한 우리 한국모함이 가는 데 있어서 방향타가 되는 정책이 뭘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런 큰 그림으로 미래를 보는 정책들을 한번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K뉴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유도 한국의 미래에는 이거밖에 없다. 그린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에 대한 투자를 안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데요. 이런 식으로 좀 먼 미래를 보는 정책 그리고 그런 국회의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평사원에서 최고 경영자가 된 성공한 CEO로도 그리고 미래를 제시하는 미래학자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때문일 겁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더 키우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선진화된 경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토요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